이번 시간 동영상이랑 요 다음 시간 동영상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ception handling은 예외 처리다 라고 우리 나라말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요지가 뭐냐,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는 문법을 고안을 해 가지고 객체지향 언어에 도입하게 된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혹은 뭐 익스플로러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딱 쓸 때 가끔 가다가 먹통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이제 먹통되는 게 점점 없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 때 보면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통되면은 뭐 방법이 없죠. 그냥 그 전에 뭐 작성했던 뭐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지 돼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원하는 기능만 만들면 안 되고 그게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뭐 툭 하면 죽고 툭 하면 죽고 그러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PC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정도는 뭐 죽어도 컴퓨터 다시 부팅하면 또 다시 쓸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전투기에 소프트웨어 많이 탑재되어 있겠죠. 그죠? 전투기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그 신뢰성 있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막 전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막 돌아가다가 갑자기 그냥 먹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투기가 추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발전소도 막 작동을 하다가 소프트웨어가 죽어가지고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은 그냥 뭐 원자력 발전소 그 제어를 못하니까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사실 기능도 기능이지만은 신뢰성, 우리가 보통 reliability다라고 얘기하는데, 신뢰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주 지상 과제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객체지향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A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ADA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ADA라고 하는 언어는 어떤 기관에서 만든 언어냐면은 미국 국방성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만든 객체지향 언어인데, 미국 국방성에서 이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갖다 심각하게 느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런 사연이 있는지 여러분들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60년대인가 뭐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막 미군 폭격기가 날아가다가 실수로 수소폭탄을 갖다가 저기 그 지중해에다가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실수로. 뭐 그런 거 소프트웨어 잘못 짜면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막 문이 개폐가 안 되는데 막 저절로 개폐가 된다든지, 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안 닫힌다든지, 전투기에서 뭐.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에이다 언어를 만들면서 신뢰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고안해낸 메커니즘이 exception handling이다라고 하는 제도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지향 언어는 예외 처리 기능을 갖다가 문법으로 포함하도록 이렇게 다 이제 조치가 됐습니다. 에이다라고 하는 이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에이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1815년부터 27년까지, 1815년에서 52년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1800년대 초반 사람이죠. 이분이 지금 우리로 따졌을 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때는 컴퓨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없었겠죠. 컴퓨터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생각해낸 아주 그냥 선구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미국 방송에 지었다 에이다라고 쳤습니다. 에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고로
베비지라고 하는 사람이 차분 머신이라 그래가지고 기계로 계산하는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기계로 숫자를 계산하는 덧셈, 뺄셈, 곱셈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공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기계를 고안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처음 이제 생각해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 익셉션 핸들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기 전에 그전에는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느냐. 그전에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관습을 통해 가지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두 가지 스타일의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첫 번째 스타일의 디펜시브 프로그램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그 함수를 만든 사람이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함수를 만든 사람이 본인이 직접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모든 함수를 내가 다 만들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함수가 있고 저쪽에 C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함수가 있는데 저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 쓴 함수를 내가 갖다 쓴다는 겁니다. 내가 함수를 갖다 쓸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그 함수의 내용을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안 읽어보고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스페시피케이션 얘기를 했죠. 그죠? 그 함수의 스페시피케이션만 보고, 스페시피케이션 뭡니까? 그 함수의 사용 목적, 그 다음에 시그니처, 사용 방법, 이것만 보고 그냥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내부에 어떻게 되는지 안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짠 함수를 내가 갖다 사용할 때의 또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거나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일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옛날에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보통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함수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입니다. 함수를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경우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함수,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함수를 누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 사람이 스퀘어 루트를 만들 때 스퀘어 루트는 무슨 함수냐면은 루트 값을 구하는 거예요. 루트 값. 루트 1은 얼마입니까? 루트 2는 1.414인가 그렇죠. 그죠? 루트 3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루트 값을 구하는 건데, 이 루트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루트 값을 막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는데 문제가 뭐냐? 루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 변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루트 값을 하면 허수가 되겠죠. 그죠? 허수는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허수는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뭡니까? 뭐 삼각함수 같은 거 해석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지, 그런 수단이지, 허수는 뭐 존재하지 않는 숫자이지. 허수 자체가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스퀘어 루트 함수를 만들 때 이게 포멀 파라미터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허수를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식의 이프문을 갖다가 프로그램 안에다가 삽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이프문을 우리가 이프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행위를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무슨 뜻입니까? 방어적인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입력에 대해서도 일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함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이 메커니즘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0보다 작은 에러가 발생하면은 뭐 출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연산도 하고 아니면 다시 트라이를 하고 뭐 에러 처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에러다 라고 출력한 다음에 엑시트 해서 프로그램을 멈추는 거죠. 여기다 안 멈추고 좀 나름대로 무슨 작업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 멈추고서 이제 뭐 할 여지도 있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떠냐? 사용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y 스퀘어 루트 x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연히 여기 x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갔다라고 칩니다. 마이너스 5.0이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휙 해보면서 엑시트에서 바로 끝나겠죠. 그죠? 여기 밑에 있는 프로그램 실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고 엑시트에서 멈추죠. 그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하는 경우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일을 안 하고 이 프로그램이 멈춘다는 사실을 프로그래머가 압니다. 자기가 두 개를 다 짰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짠 사람이 이렇게 짰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한 겁니다. 멈추는 것도 이 본인 스스로 지금 감당을 할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또 하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메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이 사람은 사용자 입장입니다. 이 사람은 사용자 입장이고, 그 다음에 오픈 커넥션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은 공급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프로그래밍한 사람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프로그래밍한 사람이랑, 여기 프로그래밍한 사람이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오픈 커넥션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오픈 커넥션의 용도만 아는 겁니다. 자, 오픈 커넥션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 준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오픈 커넥션이 하는 일이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때 IP 어드레스랑 그 다음에 포트 넘버를 주면은 저 상대편 서버에 연결을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오픈 커넥션. 그럼 그냥 쓰는 겁니다. 오픈 커넥션은. 그래서 포멀 파라미터에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를 줘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코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오픈 커넥션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에러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중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 프로그램 할 때는 무조건 중지를 해도 되는 거죠. 아까 무조건 중지를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무조건 중지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중지하면 만약에 이 밑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경우에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막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전투기가 떨어진다든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다든지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관습을 정했느냐, 이렇게 중요한 함수인 경우에 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은 여기 마지막 아규먼트에다가 에러 정보를 실어주도록, 무슨 에러가 발생하는가 하는 걸 실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한다는 거죠. 이래서 C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call by reference로 이런 변수를 하나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러가, 이런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이제 대충 적어놓은 거니까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겠네요. 커넥션 페이스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경우다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소켓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다 하는 거죠. 연결은 됐는데 소켓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에러가 이제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에러가 생길 여지가 있을 때, 그런 에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발생했던 사실을 connect fail이라고 해서 실어주고 리턴한다. 여기도 이런 경우엔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 저런 경우엔 저런 에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여기 call by reference 변수에다가 실어줘서 리턴을 한다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서 절대로 엑시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엑시트를 하는 순간 메인 프로그램에서 큰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매크로를 이렇게 에러 넘버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에러 넘버가 이런 경우에 무슨 에러다 하는 사실도 사용자한테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게 되면은 사용자는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 깊게 그 매뉴얼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 에러 코드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인티저 에러 코드에 어드레스 오브 에러 코드를 넘겨줘가지고 실행한다는 거죠. 이게 실행을 했을 때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여기 있는 if 문블락을 실행을 안 하고 바로 다음 자리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데, 다음 자리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여기 에러 코드가 뭡니까? 저기 있는 이런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362 에러, 363 에러가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진지하게 코딩을 해가지고 오픈 커넥션을 뭐 다시 트라이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막 조치를 합니다. 막 조치를 해서 무사히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완벽하게는 하지만 그럭저럭이라도 프로그래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갖다가 사람들이 해왔는데, 이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 뭐냐면은 막무가내로 멈출 수 있다. 이거 큰 문제가 큽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심각한 프로그램 짤 때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어차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이기 때문에 에러 디텍션과 에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코드랑
요거는 이제 에러를 처리하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를 발견하는 코드랑 에러를 처리하는 코드를 한 군데다 묶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냥 자기가 직접 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에러 처리 부분을 내가 또 잘 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쓰는 함수인 경우에는 에러 디텍션과 에러 처리를 따로 구별을 해놓는다는 거죠. 에러 디텍션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서 에러 처리,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에러 처리를 따로따로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에서 돌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그 C랭귀지 구조적 언어를 갖다 사용을 했을 때 에러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관습입니다. 이렇게 코딩하는 관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물 한잔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는데 이런 일이 너무 다반사로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과거의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은 문법이 아니라 그냥 관습입니다. 이제 코딩하는 이제 일종의 관습인데 이걸 코딩하는 관습으로 일처리를 할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아예 만들어주자. 문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해보자 해가지고 예외 처리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예외 처리는 뭐 C++, C#, 자바에 다 있는 목적도 똑같고 거의 문법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예외 처리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역할 분담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급자 입장에서의 프로그램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의 프로그램은 에러를 찾아내는 겁니다. 에러 디텍션을 갖다가 공급자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if문이 이제 공급자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든 사람이겠죠. 이 공급자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 그게 if문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에러다라고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역할은 에러 발견을 하고 에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일만 하는 게 공급자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쪽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 쪽의 프로그래밍은 공급자가 에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은 그 에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게 사용자의 한 가지 역할이에요. 에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쪽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에러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공급자의 주된 목표는 에러 과거에는 이제 에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에러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excep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예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에러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러가 없고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해서 exception이다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왜 에러가 없죠? 컴퓨터 자체는 에러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짠 사람이 에러를 갖다 유발시킨 거기 때문에 에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제 excep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exception을 찾아내는 일을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exception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내가 에러 처리라 그랬는데 처리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로 핸들링이다, 다룬다 하는 거죠. 핸들링이다 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exception 핸들링을 담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exception 핸들링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공급자 입장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사용자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뭔가 정보의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사용자에게 에러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정보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구조체 같은 형태의 그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주로 그 에러 정보라고 하는 거는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에러를 유발시킨 데이터가 뭐고 그 다음에 그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정보를 갖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에러 정보를 담는 그 덩어리를 갖다가 exception 개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세 가지의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exception 핸들링 예외 처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 요 그림으로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세 덩어리 나눠지는데 그 중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 공급자 입장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역할은 에러를 찾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f 뭐가 발생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에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공급자랑 사용자랑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던 사실만 알려준다는 거죠. 그걸 알려줄 때 쓰는 신텍스가 여기 thro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hrow의 뜻이 뭡니까? 던진다는 거죠. 그죠? 던집니다. 내가 보통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비유하는데 야구공에다가 뭔가 글자를 씁니다. 글자를 써가지고 야구공에다가 이제 막 정보를 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에러가 f라고 하는 함수에서 발생했는데 x 값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던진다는 겁니다. 던지면은 이쪽은 이제 사용자 쪽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래 요 f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중이죠. 요 f를 이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죠? 호출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try catch라고 이제 문락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exception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때는 무조건 실행하는 거지만은 이게 exception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try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는 겁니까? f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봅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줄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 줄들을 쭉 실행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할 때는 F를 실행한 다음에 이 밑에 줄을 계속 연속으로 실행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F를 실행하다가 이 exception이 발생해서 throw가 발생을 하면은 throw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 F 밑에 있는 거는 더 이상 실행을 안 합니다. 더 이상 실행을 안 하고 바로 이 자리로 온다는 거죠. 캐치 있는 쪽으로. throw니까 뭘 던졌으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습니다. 여기서 던진 야구공을 받습니다. 그 야구공의 타입이 뭐냐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excep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어쩌고 저쩌고 exception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만들어지는 이 exception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예 있어요. 이 exception 클래스이기 때문에 throw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exception 클래스가 하는 일은 뭐냐? 야구공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야구공에 뭐가 있다고요? 에러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에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멤버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게 됩니다. 이 데이터 멤버의 값들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exception 객체의 컨스트럭터에서 인티저 x, y 뭐 이런 게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 정보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캐치를 해가지고 예외를 받았을 때 여기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exception handling 할 때 여기 변수 뭐가 있습니까? 변수 ex에 뭐가 따라옵니까? 여기 데이터 멤버에 있던 에러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 exception 개체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exception handling을 이제 작성해야 돼. 에러 처리하는 부분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구조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실은 이 시커먼 부분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일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경우죠 이게? 전투기 만들 때다 이래. 전투기 만들 때 혹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업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엑시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막 코드를 열심히 해가지고 코드를 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럭저럭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프로그래밍 할 때는 사실 우리 크게 여기다가 심각한 코딩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과제나 내고 이제 조그만 프로그램 짜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제도, 이 문법 제도 자체가 exception handling이다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랑 논리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요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짰던 스택 클래스 만든 적 있죠, 그죠? 그 스택 클래스 만든 곳에다가 exception handling 기능을 한번 추가하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